금이 간 물줄기. 비가 내렸습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주택가는 빗소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흐르는 물줄기는 금간 보도블록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틈새마다 작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오후 6시 박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젖은 작업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관에 벗어둔 장화 안쪽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타월로 머리를 대충 닦았습니다. 거울 속 45살 남자의 얼굴엔 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을 때보다 찡그릴 때 더 깊어 보였습니다. 아빠, 또 싱크대 밑에서 물 새요. 거실에서 딸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싱크대 및 찬장문이 열려 있었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아놨어요. 소연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17살 딸의 목소리엔 비난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익숙함만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10년 된 공구들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는 배관공이 아니었지만 이 집의 모든 고장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좁은 공간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배관의 이음새에서 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렌치로 너트를 조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속이 오래되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준호가 물었습니다. 보호소요. 오늘도 늦는데요. 소연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준호는 렌치를 돌리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 한지영은 요즘 집보다 보호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유기견 보호봉사. 일주일에 3번이던 것이 어느새 5번이 되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종일 나가 있었습니다.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렌치를 돌렸습니다. 손에 힘을 주자 너트가 조금 더 조여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쳐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배관 아래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엔 곰팡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빠. 소연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싱크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아빠는 뭐든 고칠 수 있다면서 사람 마음은 왜 못 고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집 고치는 데만 신경 쓰고 사람한테는 관심 없다고요.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소연이 처음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아버지를 닮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젖은 타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밑에선 물이 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괜찮을 거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는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 한지영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영은 젖은 우산을 펼쳐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녀의 옷에선 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개 샴푸 냄새였습니다. 늦었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새로 왔어요. 다리를 다쳐서 병원 데려갔다 오느라. 밥은 거기서 먹었어요. 지영이 가방을 소파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싱크대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고쳤어요?
응. 당신 참 대단해요. 뭐든 고치네요. 지영의 목소리엔 감탄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술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싱크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이음새에서 물이 한 방울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밤 11시 준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지영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표지엔 관계의 심리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책갈피를 끼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벌면,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불안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배관처럼 뭔가가 이 집에서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곰팡이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레야, 요세야, 이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밑을 열었습니다. 배관 이음새에서 물이 다시 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다시 고치면 되었습니다. 아니, 모레라도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잔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금간 보도블록 위로 물줄기는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보호소의 그림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싱크대는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배관을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다른 무언가는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지영은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보호소에 간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응. 말해도 돼요? 준호는 신문을 내렸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얘기인데요. 무슨? 보호소에서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다녀요. 준호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요. 엄마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유태훈인가 그런 이름이래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친구 정아 이모가 그러던데요. 자기가 보호소 갔다가 봤대요. 엄마랑 그 남자랑 되게 친해 보였대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불안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거 맞죠? 그냥 봉사자끼리 친한 거겠죠? 그렇겠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이상한 거겠죠. 준호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비겐 날씨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저녁 먹고 갈게요. 일이 좀 많아요.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질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싱크대 및 배관에서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뭔가 고장났지만
어디가 고장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보호소 주소는 지영의 수첩에서 찾았습니다. 인천 서구의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엔 사랑의 유기견 보호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드나들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건물 옆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이 나왔습니다. 그녀 옆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컸습니다. 26쯤 보였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건물 뒤편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컨테이너와 쌓인 사료 포대가 있었습니다. 지영과 남자는 창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컨테이너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영이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준호는 다가갔습니다. 창고벽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현실이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엔 개의 목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그 목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영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를 대하듯이. 태훈아, 잘했어.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료 포대였습니다. 그는 몸을 지탱하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르게 걸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방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9시,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요? 지영이 거실 불을 켰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에선 여전히 개냄새가 났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나 먼저 씻을게요.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마음의 고통보다 약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보호소 근처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2시,
지영과 태훈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로 갔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 틈새로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해둔 카메라였습니다. 5장을 찍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엎드린 모습, 지영이 목줄을 잡은 모습, 두 사람이 웃는 모습. 준호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물러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화면에 뜬 이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옛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찾았습니다. 정도현. 전직 형사였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도현아, 나야. 준호. 오, 준호 형님. 오랜만이네요. 만날 수 있어? 부탁할 게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와줘. 복수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봐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유태훈, 보호소, 후원금, 횡령. 그는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곧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계속 메모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정도연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인천 구도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도연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40이었습니다. 형사직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사설조사 일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준호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야. 그리고 저 남자가 유태훈이라는 사람이야. 도연은 사진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보호소 CCTV 영상. 그리고 저 남자의 과거. 내 아내가 보호소에서 뭘 하는지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확실합니까? 복수라는 게 형님한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상처받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 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력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장은 CCTV 영상 캡처였습니다. 지영이 태훈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었습니다.
음성까지 녹취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야. 지영의 목소리가 문서 옆에 텍스트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태훈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저 남자 2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동물학대로 해고됐어요. 고양이한테 약물과다 투여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소 회계장부 사본이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원금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 약 800만 원이 용도 불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승인은 보호소 책임자 한지영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경비원한테서 받았습니다. 최명수라는 사람인데 보호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더군요. 준호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지영은 후원금을 빼돌렸고 태우는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겁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알려야지. 누구한테요? 모두한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신중하세요. 이런 거 한 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아. 준호가 도연의 손을 풀었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인천 맘카페, 동물보호 카페, 지역 주민 게시판. 그는 세 곳에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호소 자금 빼돌린 불륜, 커플의 이중생활. 본문에는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사진, CCTV 캡처, 회계장부, 유태훈의 전과 기록. 그는 감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사랑의 유기견 보호소 책임자 한지영 42은 지난 6개월간 후원금 800만 원을 용도 불명으로 인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호소 봉사자 유태훈 28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유태훈은 2년 전 동물학대로 동물병원에서 해고된 전력이 있습니다. 준호는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우스 커서를 등록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누르면 끝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고 웃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응. 준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지영은 계속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형님, 봤어요? 이네? 커뮤니티요. 난리 났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게시글을 열었습니다. 댓글이 300개가 넘었습니다. 조회수는 15,000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후원금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댓글은 계속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소에 직접 전화했다고 썼습니다. 누군가는 지영의 얼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글은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오후 2시,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영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엔 준호가 올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은 채였습니다. 사실이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그래. 지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가 먼저 미쳤어.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개한테 하듯이 사람을 다뤘잖아. 후원금까지 빼돌리면서.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르는데?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이랑 사는 게, 이 집에 사는 게.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다들 알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밤 10시 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게시글 조회수는 5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몇몇은 보호소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고 썼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승리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정이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계속 새로 고침되었습니다.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실의 법정. 게시글이 올라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보호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후원자들이 환불을 요구했고 언론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지영은 책임자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분노였습니다. 일부는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목요일 오전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소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한지영이었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신적 학대, 명예훼손. 준호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지영의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적인 순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무단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호는 고소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송 경험 있는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소장을 읽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준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도연이 수집한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김서진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김서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대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가정은 이미 깨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김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영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지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파괴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김서진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사실만을 공개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서진은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회계장부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유태훈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원고 측 후원금 횡령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횡령 여부는? 하지만 피고가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영의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지영은 소연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반면 피고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빠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박준호가 공개한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고 한지영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박소연의 양육권은 부박준호에게 부여합니다.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서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맛은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지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만족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야.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복수가 뭔지. 지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타려는데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소연아.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틀렸어요. 하지만 아빠도 무서워요. 소연의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소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집에 갈게요. 소연이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승리자 같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졌습니다. 그 사실을 준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집.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였습니다. 준호는 아침마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지영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는 2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했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 집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토요일 아침, 준호는 싱크대를 점검했습니다. 석 달 전에 완전히 교체한 배관이었습니다. 새 부품으로 바꿨고 이음새를 완벽하게 조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습니다.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싱크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엔 접시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엔 소연의 학교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석이 그것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2잔을 준비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한 잔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민진의 집에서 잘게요. 네? 공부해야 돼요. 수능 곧이에요. 소연의 목소리는 지쳤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밥은 먹고.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오후에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한번 봐요. 술이나 한잔해요. 괜찮아.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도연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형님. 응.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얼룩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웠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배경음이었습니다. 뉴스에선 경제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넓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났습니다. 복수했어. 이겼어.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감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싱크대 밑에 있었습니다. 배관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샜습니다. 아무리 조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넘쳐났습니다.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켰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싱크대 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고쳤지. 준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건 결국 사람이지. 그는 찬장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준호는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차를 몰다가 보호소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판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유기견 보호소라는 글씨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철 조망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떨어진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지영과 태훈, 배신과 분노, 그리고 복수. 이제 그것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룸미러로 보호소가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김밥도 샀습니다. 계산대에 점원이 물었습니다. 봉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집에 와라. 같이 저녁 먹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은요? 오늘은 정말 바빠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김밥을 먹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했습니다. 이겼어. 정의를 실현했어.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영과 처음 만난 날, 소연이 태어난 날,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멀었습니다. 미안해. 준호는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에게 일 수도 있었습니다. 소연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지영이 있었습니다. 소연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먹었습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에 깼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공구함을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식탁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엔 접힌 담요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준호는 문을 잠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삶도 계속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차를 몰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발라드였습니다. 사랑 노래였습니다. 준호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준호도 그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복수는 상처를 메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상처에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완벽히 고쳐진 싱크대처럼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무언가가 영원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